1623년 3월 13일 새벽 4시 폭군을 끌어내려라. 창덕궁 인정전 앞마당에 칼을 든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끌려나온 남자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로 수십만 백성의 목숨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폭군이라 불렀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정말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이 벌인 마지막 기회였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575년 6월 4일 한양 궁궐, 선조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혼, 훗날의 광해군입니다. 왕자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가 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서자로 태어난다는 건 단순히 신분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에서 밀려나고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광해군보다 2살 위인 첫째 형 임해군은 어려서부터 난폭한 성격으로 문제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선조는 임해군을 일찌감치 세자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을 마음 놓고 세자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전이 낳은 적자가 아니라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자를 세자로 삼으면 양반 사대부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왕위를 공석으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92년 2월 2일 광해군이 17살이 되던 해, 선조는 마지못해 그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훗날 적자가 태어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라는 단서였습니다. 공식 문서에 남은 이 단서 조항은 광해군의 삶 전체를 따라다니는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17살의 어린 세자는 홀로 궁궐 뒤뜰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지요. 자신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임시 세자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일본군 1만 5천이 상륙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육군 역시 연달아 패배했지요. 4월 말이 되기도 전에 한양까지 무너졌습니다. 왜군의 진격은 거침없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지요. 이때 선조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경복궁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비 문서와 형주의 장부가 잿더미가 되어갔지요.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낀 백성들은 왕조 자체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4월 30일 선조 일행은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밀려 올라갔지요. 심지어 명나라 땅으로 망명할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선조는 17살의 세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아서 나라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지요. 전시에 왕실을 둘로 나누어 운영하는 분조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전쟁터 한복판에 세자를 남겨놓고 왕은 더 먼 곳으로 피하는 구조였습니다.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 길로 세자는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지방 수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각 고을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군사와 곡식을 남김없이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남은 군사도 군량도 거의 없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흩어져 버렸다고 했지요. 광해군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자신이 직접 백성을 찾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책 속의 세자가 아니라
진짜 전쟁 지도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직접 백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았지요. 산속으로 마을로 찾아가 머리를 숙여 부탁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함께 다시 세우자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왕자라는 사람이 먼 발치에서 명령만 내리던 그 존재가 자신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늙은 농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자마마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자의 성의에 마음을 열었지요. 광해군은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관군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았지요. 전라도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전쟁 내내 최소한의 군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593년 1월 평양성이 탈환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이순신 장군과 협력하며 전쟁 물자를 확보했지요. 전쟁은 7년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세자는 수도가 아닌 지방을 돌았습니다. 백성의 곁에서 나라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1598년 드디어 왜군이 물러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광해군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수많은 백성이 길가에 나와 세자를 향해 절을 올렸을 겁니다. 왕은 도망쳤지만 세자는 남아서 싸웠다는 기억이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선조는 신하에게 세자가 민심을 얻었다는데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신하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백성들이 세자마마를 칭송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보다 세자를 더 칭송하는 민심. 그 사실은 한 왕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전쟁이 끝난 뒤 광해군은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때로 왕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지요. 세자가 백성에게 사랑받고 장수들에게 신뢰받고 조정의 중신들까지 그를 높이기 시작하면 왕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선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00년 10월 17일 선조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9의 나이에 겨우 14살에 불과한 소녀를 새 왕비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임모광후 김씨였지요. 이미 세자가 있는데 어린 왕비를 들였다는 사실은 곧 적자를 얻고 싶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전하께서 적자를 보시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들이 오갔지요. 그렇게 되면 세자의 자리는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606년 11월 29일 인모광후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이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선조는 그 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정실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통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신하들 앞에서 선조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적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왕통은 적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천리라고 못 박았지요. 31살의 광해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혼자 궁궐 뒤뜰을 거닐었습니다. 7년을 싸웠다고 중얼거렸을 겁니다. 7년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나라를 지켰다고 되뇌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의심뿐이라고 탄식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빠르게 닦아냈습니다. 왕이 될 자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그때부터 궁궐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이 있었습니다. 이첨, 정인홍, 이홍로, 한백경 같은 인물들이었지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서인도 있었습니다. 유영경, 이항복, 신음, 이덕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608년 1월 28일 선조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침상에 누운 선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요. 임종이 가까워지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영창대군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신하들이 다그쳤습니다. 세자께 선의하셔야 한다고 간청했지요. 선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선조는 세자 광해에게 왕위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전쟁을 겪은 백성들의 눈에는 이미 광해군이 사실상의 군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608년 2월 1일 오전 7시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2월 광해군은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나이 33이었지요. 즉위식이 끝난 뒤 광해군은 혼자 깊은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제 비로소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자신을 미워했던 아버지의 눈길과 실권을 잃은 서인 세력의 분노, 인목대비와 어린 영창대군의 존재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새 왕이 된 광해군 앞에 놓인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불타버렸습니다. 농토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었지요. 1608년 2월 5일 첫 조참 호조판서가 보고했습니다. 국고가 거의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전쟁 전 170만 결이던 토지가 이제 80만 결만 남았다고 했지요. 전쟁 전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조판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군사는 3만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기와 갑옷도 부족하다고 했지요. 예조판서가 덧붙였습니다. 경복궁은 완전히 잿더미이고 창덕궁마저 낡아 무너질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재건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지요.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광해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궐은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왕도 있을 것이니 백성부터 살려야 한다고 했지요. 왕이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백성이 굶지 않는 것이 먼저라고 단언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왕실의 위엄도 중요하다고 했지요. 광해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엄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해군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양전 사업이었습니다. 1608년 5월부터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누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전쟁 전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숨겨두었던 땅,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던 가짜 경작지들이 차례차례 드러났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힘있는 집안들이 이름만 바꿔서 갖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무려 54만 결이 나왔습니다. 전국 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지요. 광해군은 명령했습니다. 모든 토지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땅을 가진 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못 박았지요. 한양의 대지주 한 명이 밤에 열린 비밀 모임에서 분노를 토했습니다. 저 왕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자라고 규정했지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608년 9월 광해군은 대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조선의 조세 제도는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납 상인들이 개입하여 백성들에게서 여러 번 물건을 뜯어내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광해군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동안 백성들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어떤 식으로 세금이 거치는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는 특산물이 아닌 쌀로 통일해 세금을 걷고 필요한 물품은 국가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요. 백성들에게 대동법은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집단에게는 죽으라는 말과도 같았지요. 1610년 3월 광해군은 공명첩 남발을 막았습니다. 돈을 내고 벼슬이나 신분을 얻을 수 있던 공명첩 시스템은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동시에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통로였습니다. 광해군은 이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짜 양반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이 세 가지 정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반과 대지주, 기득권층에게는 악몽 같은 개혁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서인 영수 유영경이 동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 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모두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땅도 이권도 권력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겠냐고 물었지요. 유영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왕이 실수하기를 기다리자고 말했지요. 전쟁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인 1610년대 한반도 북쪽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여진족을 이끌던 누르하치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를 맹렬히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도와준 사실, 제조지은 역시 부인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명나라 군대가 저지른 약탈과 조선 백성의 희생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619년 3월 2일 마침내 명나라 황제의 칙서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은 옛 은혜를 잊지 말고 군사 1만을 보내 후금 정벌에 협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 신하들이 주장했습니다. 제조지은을 갚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강조했지요. 은혜를 저버리면 천하에 의리 없는 나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대의 논리를 중시하는 서인 쪽 인사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들의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냉정한 눈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는 이미 밀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놨습니다. 명나라는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의 누르하치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 후금과 싸우다가 지면 후금이 우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명나라를 노골적으로 배신하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했지요. 우리는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첨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냐고 물었지요. 광해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사를 보내되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지요. 광해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나라의 체면도 세워주고 후금과도 적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전은 하되 전력을 다해 싸우지는 않는 것이라고 밝혔지요. 1619년 3월 15일 밤 광해군은 도원수 강홍립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밀실에서 광해군은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전은 하되 전력을 다해 싸우지는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지요. 조선군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홍립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지요. 1619년 4월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 연합군 10만과 후금군 6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명군은 참패했습니다. 전장의 판세는 순식간에 기울었지요. 이때 강홍립은 광해군의 명령대로 군사를 보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국 항복이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조선군 1만 3천 명 중 1만 1천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만약 끝까지 싸웠더라면 조선군 전멸이었을 겁니다. 광해군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조선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국내 전력도 유지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조정 안에서 광해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져갔습니다. 왕이 오랑캐에게 항복을 허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명나라를 배신한 것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지요. 의리를 저버렸다는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점차 광해군을 공격하는 주요한 정치적 구호가 되어갔습니다. 광해군은 홀로 인정전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는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라고 되뇌었을 겁니다. 나는 조선의 왕이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조선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스스로를 일깨웠을 겁니다. 광해군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큰 논란으로 남은 사건, 바로 임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의 죽음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궁궐 안의 힘의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정식 왕비 출신의 대비였습니다. 선조의 계비로 들어와 적자 영창대군을 낳은 그는 자신의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정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지요. 반면 광해군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랐지만 정통성 시비에서는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목대비, 다른 하나는 영창대군. 서인들은 이 구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은 언제든 광해군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지요. 1609년부터 궁궐 안팎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비의 예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북인들의 감시 아래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임목대비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궁녀를 통해, 때로는 내관을 통해 서인 대신들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613년 7월,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가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받는 이는 서인 영수 유영경과 이항복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내 아들 영창이 선조의 적자이니 왕위는 마땅히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자 광해는 물러나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이 편지가 북인 세력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이첨이 광해군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서인들과 결탁하여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고했지요. 광해군은 그 보고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붓어머니가 그리고 이복 동생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사실. 그것은 왕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야말로 아들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다는 것을요. 1613년 10월부터 북인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이첨과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관료들의 서신이 압수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관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1614년 2월 6일, 드디어 역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칠서지옥 사건입니다. 칠서란 7명의 서울 출신 관리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루된 사람은 7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역모 혐의로 잡혀왔고 그 중심에 영창대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북인 신하들이 광해군을 압박했습니다. 역모의 씨앗을 남겨두시면 훗날 더 큰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지요. 광해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8살이라고 항변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 아이가 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압박했지요. 언젠가 서인들이 다시 저 아이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은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영창대군이 그를 바라보며 물어왔습니다. 형님, 저를 죽이실 건가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형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광해군은 그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는 왕이라고 되뇌었을 겁니다. 왕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겨우 8살 아이를 죽여야 왕위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광해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614년 2월 12일 광해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 해치지는 말라고 덧붙였지요. 광해군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창대군을 궁궐에서 멀리 보내 서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되 목숨만은 살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영창대군은 2월 13일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로 향하는 배에 실린 8살 아이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임목대비와 헤어지면서도 궁궐을 떠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배가 멀어지면서 작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1614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영창대군께서 승하하셨다는 보고였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다르게 전해집니다. 온돌방에 불을 지나치게 지펴 질식사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불로 숨을 막아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광해군의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보고를 받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명령을 어겼느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을 뿐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침묵했습니다. 광해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북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는 죽었고 왕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그날 밤 혼자 궁궐 뒤뜰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자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궁에 있던 임목대비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서궁의 작은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임목대비의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광해군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북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1618년 7월 이번에는 임목대비를 완전히 폐위하자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광해군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한다는 것. 조선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폐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북인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계속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하의 왕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광해군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침전에 틀어박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1618년 7월 10일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고 대비의 호칭을 빼앗았습니다. 패모였습니다.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북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패모살제라는 4글자가 광해군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영창대군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임목대비가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입 밖으로 자신의 고통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언젠가 자신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그는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왕위를 잃으면 개혁도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도 모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폭군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나귀는 광해군의 모든 업적을 가리는 먹구름이 되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162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해군의 개혁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호조의 세입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은 조금씩 줄어들었지요. 전쟁으로 황폐했던 국토에도 조금씩 푸른 논과 밭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움직임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양전 사업으로 땅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대지주들, 대동법으로 방납 이권을 잃은 상인 겸 관리들, 공명첩이 막히면서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자층. 그들은 자신의 손해를 나라의 손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점점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의 곁에 명분을 제공해줄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의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1622년 겨울, 한양의 어느 비밀저택에서 회합이 열렸습니다. 중심에는 능양군 이종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의 아들, 즉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에게는 조카뻘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9살의 청년이었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귀는 48살로 양전 사업으로 토지 54개를 빼앗긴 대지주였습니다. 김유는 49살로 대동법으로 방납 이권을 잃은 상인 집안 출신이었지요. 이괄은 58살로 무인이지만 출세가 막혀 불만을 품은 장수였습니다. 김자점은 42로 권력욕이 강한 서인 중진이었지요. 신경진은 40살로 영창대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원한을 품은 자였습니다. 이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광해군은 폐모살제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천륜을 어긴 폭군이라고 규정했지요. 김유가 덧붙였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 후금에 아첨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지요. 이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아직 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인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능양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광해를 폭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지요. 폭군을 제거하고 임목대비를 구출한다는 명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자점이 물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고 물었지요. 능양군이 대답했습니다. 공신으로 책봉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잃었던 땅과 이권도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10시 최종거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창덕궁을 포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500명을 동원한다고 했지요. 광해군을 체포하고 임목대비를 구출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능양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4시 무장한 군사 500명이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고 있던 광해군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내관이 황급히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다고 보고했지요. 광해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북인 신하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이이첨 대감께서는 이미 도망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흩어졌다고 보고했지요. 광해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옷이 아니라 왕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의 품격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새벽 4시 30분, 광해군이 인정전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능양군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칼을 찬 채였습니다. 옆에는 이귀와 김유, 반정의 설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해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이것이 무슨 짓이냐? 능양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숙부께서는 폐모살제의 죄를 지으셨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광해군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폐모살제라. 그것이 진짜 이유냐? 이귀가 나섰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 아첨한 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해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귀, 너는 내 땅 54개를 빼앗긴 것이 분하지 않았더냐? 이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광해군은 김유를 봤습니다. 김유, 너는 박납 이권을 잃은 것이 억울하지 않았더냐? 김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명나라 편도 후금 편도 아닌 오직 조선 편이었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전쟁을 피하려 했다. 그것이 내 죄라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 능양군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차단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선언했지요. 광해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해가 뜨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을 겁니다. 내 시대가 지는 동시에 하고 덧붙였을 겁니다. 새벽 5시, 광해군은 창덕궁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린 나라가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인목대비가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대비로 복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능양군이 인조라는 묘호를 받으며 조선의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폭군을 몰아냈다고 외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인조 반정 이후 조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627년 1월 정묘호란.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터진 겁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 이번에는 청나라 12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 고두례를 올렸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광해군이 강화도 초가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탄식했을 겁니다. 1641년 7월 1일 제주도로 다시 유배되었고 1659년 8월 7일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 36년 만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종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실록이 아니라 일기로 남았습니다. 그를 끌어내린 자들이 쓴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병자호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왕이었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 꿇는 굴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고 외교의 천재였으며 백성을 생각한 개혁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갔고 너무 많은 기득권을 건드렸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버린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더 깊게 다뤄야 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왕의 숨겨진 얼굴과 역사책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